안녕하십니까. 다시 읽는 역사 호웨이 진행을 맡은 정운영입니다. 인류의 고대 문명은 대강, 강에서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황하가 그렇고 이집트의 나일강이 그렇습니다. 현대의 주요 도시 역시 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이 그렇고 파리의 세인강이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의 한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강의 경우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양천도 600년이 가깝도록 강남은 철저히 그 개발에서 외면당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된 지 불과 30년 만에 과밀, 비대화, 투기 극성 등으로 도시 기능이 온통 마비될 지경입니다. 1966년 1월 새해 벽두. 겨울나기에 여념이 없던 국민들에겐 생소하게만 한 정부의 계획 하나가 발표된다. 소위 강남개발 구성이었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정부 주도의 신시가지 개발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10여 년 만에 인구 500만, 대지 1억여 평에 달하는 도시 건설이라는 대역사의 시작이기도 했다. 황무지 위에 세워진 강남 개발의 신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부동산 투기의 계기는 강남에서부터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거래 안 했으면 과연 오늘날 인구 1,000만 주민이 서울에 살 수 있었을 것인가? 굉장히 흐뭇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새로운 시대와 부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강남 개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며 600년 서울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강남 개발의 대역사를 들여다본다. 오늘 주제는 강남 대개발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두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여홍구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경제부 전문위원 신혜경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강남 대개발인데 언뜻 생각하면 한양천도에서부터 서울까지 한 600년의 역사더라고요. 거의 그 역사의 대부분 강북만 주시를 했고 강남은 참 그 외톨이로 돌려놨다가 또 갑자기 강남이 개발됨으로써 무슨 과잉 개발 얘기까지 떠도는데 혹시 뭐 세계 이런 뭐 경우라든가 역사가 있습니까? 글쎄요. 한양이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세우면서 이 서울로 오게 된 것은 이제 뭐 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신도시죠. 그 당시로 보면 600년 전에. 근데 그때 그 경계라는 것은 남산, 지금 남산하고 이 사대문 안을 서울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강남은 당시에는 서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경기도, 그러니까 농촌이고 배후지라고 생각됐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600년 동안은 그냥 농촌이었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가 서울로 집중이 되니까 그만큼 서울이 팽창해야 돼서 필요로 하게 된 뭐 그런 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마 외국에도 이렇게 대도시 근방에다가 이제 오래된 대도시 근방에다가 신시가지를 건설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속도는 아무래도 저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는 걸리고 그리고 건설하는데도 한 25년씩 걸리는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해온 지역들이 많습니다. 유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파리의 라데팡스 지역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은 이번 일찍이 재개발 겸 신개발을 겸한 그런 사례가 되는데 그것도 한 30년 이상 걸렸고 아직도 공사가 다 안 끝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그 강력한 파워를 갖고서 그냥 하면 된다 하는 그러한 식의 어떤 개발이었다고 우리가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40여 년) 전 강남 개발의 최초 제안자는 기업인이었다. 당시 화신백화점을 소유하며 거부로 손꼽혔던 화신그룹의 박흥식이었던 것이다. 그는 잠실에서 과천까지 2,400만 평에 달하는 황무지 땅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다. 강남 개발 계획을 박흥식이를 시켜서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려니까 외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외자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박흥식이를 하여금 그 외자 조달을 하는 방법을 시키고, 외자 조달하는 방법으로 강남 개발을 그 수단으로 하고자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강남 개발의 처음 시작이에요. 1962년에 시작된 박흥식의 남서울 개발 계획은 결국 65년 말 정부의 불허로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로 끝난다. 그런데 불과 3개월 후인 66년 1월 정부는 박흥식의 서울 개발 계획과 흡사한 강남 개발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관주도의 강남 개발을 선택한 것이었다. 시적절하다기보다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60년대부터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불과 20-30년 내에 굉장히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도시로 몰려드는 많은 인구들에게 토지와 주택을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피한 선택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개발과 함께 서울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66년 이미 380만 명에 육박한 인구는 매년 더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60년대 후반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서울에 판잣집이 20만 호가 있었어요. 판잣집이 20만 호가 있었다는 얘기는 인구가 100만 명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100만 명은 우리 서울시의 500만 중에 20%입니다. 그 20%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옳은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것이 제일 급한 문제죠. 그렇죠. 예. 박 대통령께서 그 1차, 2차 경제개발이 성공이 되니까 서울의 인구가 서울에 뭐 학교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일자리 구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서울시가 대단히 크게 평창을 했죠. 평창을 해서 1963년도에 도시계획 발표에 현 면적 605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도시계획을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강남을 개발하지 않고는 아니 되겠다. 1963년 정부는 이미 기존 서울의 2배에 달하는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 서울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산업화와 고도 성장을 최대 과업으로 삼은 박정희 정권으로서 강남 개발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였던 것이다. 한편 강남 개발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박정희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6.25의 비극, 그 두려움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북에 대한, 이북이 만약에 이렇게 남침해 오면 어떠냐 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강북에 있는 인구를 강남으로, 그 당시에도 6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대북하고 아주 이제 예리하게 대립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분히 만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강북에 대한 인구를 소산시켜야 될 텐데 그런 소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강남 쪽에다 개발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발발 후 단 이틀 만에 폭파된 한강대교. 전쟁 당시 강북이 전부였던 서울은 북한의 남침에 순식간에 점령당했고 시민들은 살기 위해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다. 6.25 당시에 한강대교 폭파로 말미암아 강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피난을 못 갔어요. 그리고 일부 인원들이 피난을 가다가 이제 그 한강대교에서 폭파 때문에 폭사한 경우 아주 비극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강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전략이 세워지죠. 정치적인 행정 기능이라든가 또는 군사 전쟁 지도 기능이라든가 또는 도시의 사회 발전 기능 같은 것도 이제 강북에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강남에 대한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한강대교로 몰려들었던 피난민들. 강의 북쪽이냐 남쪽이냐 하는 것은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였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강은 바로 생과 사의 경계선이었던 것이다. 6.25와 같은 정기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시가전 대비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나는 육군본부 있을 때 실무자로서 그때 빵카 계획을 해서 지상에서 한 75cm 내지 1m 그 수준에서 이제 빵카를 만들어서 시내에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공 대책을 위해서 이제 심지어 아파트 옥상에까지 캐리바우식 기관포를 설치를 해서 대공 사격에 발판을 마련을 했죠. 한 시절 천만에도 짓궂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곤 했던 지하층의 방공호는 아직도 그 흔적이 역력하고 주로 한강가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의 기억 속엔 옥상에 설치됐던 대공포의 기억이 남아있다. 강남 개발 당시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이렇게 남침에 대한 위기감을 증명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의 인구 소용과 안보상의 필요성이라는 대전제 아래 진행된 강남 개발. 그러나 강남 개발의 실질적인 동기는 조금 엉뚱한 곳에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같이 이제 그거 시작한다고요.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다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경부고속도로를 하면서 소위 제3한강교를 놓는다고요. 제3한강교 한강에 다리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제3한강교예요. 소위. 그 제3한강교 때문에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럴 거 아니고 다리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내왕을 해요. 경부고속도로의 기점이 되는 제3한강대교의 건설, 그것이 강남 개발의 시작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려면 도로 용지가 필요해요. 도로 용지가 필요한데 그 도로 용지를 이렇게 사고 뭐하고 하기가 특히 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것을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그 고속도로 용지를 염출할 그러한 아이디어를 아마 가졌던 것 같아. 문제는 고속도로 건설에 드는 엄청난 자금의 확보였다. 그리고 67년 말 때를 맞추어 고속도로 건설 계획 조사단은 서울시의 강남 지역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실시한다.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데 말이죠. 놓는데 돈이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얼마에 놓느냐 이게 좀 굉장히 큰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용지 매수비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지를 가장 상값으로 이거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강남에 소위 제3한강교 남단에서 그 양재 인터체인지까지 7.6km 땅, 그것은 구획정리 수법으로 무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이제 흡수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동지구개발계획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을 해요. 구획정리로 해가지고 채비지의 일부분으로 결국 그 도로용 고속도로 용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강남 개발의 최우선 과제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었다. 영동 토지구획 정리 사업 구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잠실 이서, 그리고 지금 동작구 사당동 과천으로 가는 길 있잖아. 거기에서 동쪽으로 그게 소위 영동 구획정리 사업지구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야. 이것도 유례가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하여튼 그 규모에. 영동 제1지구에 이어 70년 10월엔 영동 제2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됐다. 1, 2지구를 합하면 무려 800여만 평에 달하는 넓이였다. 그리고 서울시는 대부분이 사유지였던 땅을 개발해주는 대가로 용지를 확보해 나갔다. 간보율이 아주 가혹할 정도로 비싸게 받았다. 그러니까 한 60%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0%, 40% 그 사이에서 말하자면 10평 가지시면은 6평은 날 줘. 4평만 가지시오. 그러나 그래도 전부 호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4평보다도 10평보다도 10평 몇 배로 좋을 수 있고 비싼 값으로서 자기가 그걸 재산을 더 비싸게 확보했으니까. 기울이 없는 간보율로 정부가 확보한 땅인 채비지만도 엄청난 양이었고 정부는 그 땅을 국민들에게 되팔았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 강남 개발은 도로망 등 기간 시설의 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따로 필요 없는 효율적인 개발이었던 것이다. 강북에 사시는 여러분들, 강남 개발에 있어서 많은 경비가 든다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시민의 세금은 한 푼도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서 가져왔냐? 그것은 채비지의 땅을 60%를 갖다가 해소합니다. 다른 데서는 반 이하입니다. 30%, 40%, 20%. 60%나 땅을 얻어가지고 서울 시민 주택을 우선 짓습니다. 그때 1,300호를 우선 지었어요. 1,300호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그 앞에 대로변에 땅들이 팔립니다. 이걸 공개 입찰을 해서 아주 비싸게 받습니다. 그 돈 가지고 상가수도 만들고, 그 돈 가지고 교량 만들고, 그 돈 가지고 포장하고 그렇게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개발비가 들기는커녕 오히려 공무원들을 내세운 부동산 매매로 정부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떠돌았다. 그때 돈도 약 20억. 지금 그 땅값으로 따지면 엄청나겠죠. 근데 그것이 6,500원에 사가 13,000원 받고 팔은 거예요. 한 6개월 후에. 6,500원 할 때 평균 4,500원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평균에서 6,500원 정도 땅을 사가지고 20만 평 정도로 사가지고 한 1년 후에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익이 정치자금이에요. 그게 약 20억이었어요. 그리고 선거를 하나 치렀으니까 여하튼 대통령 선거 한 번은 치렀으니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진행과 함께 강남에는 하나 둘씩 도로와 건물이 놓여졌다. 바로 전장지는 기분이었죠. 전부 중장비, 전부 이 사방뿐이니까, 모래뿐이니까
큰 모래 속에서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24시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첨다 개발에 대한 희망, 개발에 대한 그 의욕. 60년대 후반까지 전화도 전기도 없었던 불모지. 강남의 변신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 뭐 지금 보자면은 뭐 강남을 왜 개발했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60년대 말에서 보자면은 강남 개발의 뭐 계기라든가 뭐 이런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뭐 그냥 그 앞에서도 나왔지만 몇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6.25를 끝나고 강북 지역은 상당히 그 피난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살고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알기에 청계천 지역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은 청계천 변에 그 소위 그 보르박부라고 그러죠. 그걸로 해서 살던 사람도 상당히 많았고요. 굉장히 그 주거 환경이 나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소위 그 군사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느끼던 것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되겠는데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실제 겪은 건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 아파트 옥상에 무슨 대공포 맞는 건 틀림이 없고 한강 그 호암에 따라서 전부 다 북쪽으로 향해서 그 진지를 구축을 했고 또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측면에다가 한 줄을 더 쌓아서 대공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 벽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강북은 불안한 지역이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취약 지역이죠. 그래서 한강을 끼고 일단 무슨 전쟁이 났다고 하면 강남으로 일단 후퇴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작전을 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뭐 발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뭐 앞장을 서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참 정부 일변도의 그런 개발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시로서 그게 참 불가피했던 겁니까? 조금 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었습니까? 민간들이 뭐 참여하는. 글쎄요, 2천만 평이 넘는 땅을 민간이 참여한다는 거는 당시로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신도시 같은 것을 대규모로 할 때는 아직도 민간 기업 참여가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부 주도가 아니고 그런 기반 시설 확보가 가능했을까는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도 지금 민간이 개발하는 뭐 도시 개발은 아직도 허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도시개발법이 바뀌어서 민간 뭐 개발도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쉽지가 않죠. 자본이라든가 뭐 그런 자금 조달이라든가 그런 거 그랬을 텐데 이를테면 도시계획 같은 거 할 때 그 민간의 소리를 전문가들의 소리를 상당 부분 반영할 수는 있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글쎄요. 지금 와서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개념이나 그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시계획은 그냥 길 내고 집 지을 수 있는 땅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녹지 만들어주고 학교 짓는 거 정도지 그 땅에서 그 새로운 택지 개발이 조성된 그 땅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것이고 또 앞으로 무엇이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했거든요. 땅만 내면 팔린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층도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두텁지도 않았고 또 도시개발이라는 게 수요 예측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 남부순환도로 계획에 대해서 쓸데없는 길을 너무 넓게 낸다. 뭐 한남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강남대로 있지 않습니까? 한남대교로 그것을 아마 제가 알기에 왕복 4차선만 포장을 하고 다만
7, 8년 가까이 놔뒀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에 쓰려고 이렇게 넓게 했느냐. 또 영동대로 같은 것도 70m 폭인데,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꽉 메우죠. 아까 자료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그 고속도로 개통이라는 게 또 강남 개발과 지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 고속도로라는 것은 사실 당시로 가면은 그 세계은행에서도 너희 나라에는 아직은 고속도로가 필요가 없다고 그 자문단이 얘기할 정도인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산업화를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강행을 하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좀 어렸습니다만 지식인층에서도 그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또 경제력도 없으니까 그 건설하는 비용에 관해서도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설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까 그 손정목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원래 그 나라가 도로를 하려면 용지 매수를 재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 양재까지의 길을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받아내고 그 대신 뭐 도로를 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지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지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뭔가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당시 없던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또 개발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만큼 그 길에 대한 효용성도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맞물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후유증도 있고 비리도 있고, 또 아까 보니까 무슨 정치 자금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있은 문제점 같은 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개발 계획을 미리 아는 사람은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던 그런 사회가 됐죠.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요. 근데 뭐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가 어떤 개발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소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갑자기 떼돈 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또 뭐 여러 가지 소문이 꼬리를 물고, 당시에 뭐 군인들은 지금 현재 강남대로변에 전부 땅을 가졌었다든가 뭐 이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누가 먼저 알았느냐가 굉장히 그 아주 이해관계에서 첨예하니까,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또 그 굉장히 반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높았고, 또 하나는 너무나 급하게 하니까 그런 아주 급속한 뭐 고도 산업화라 그러나요? 그런 데 대한 반감도 도시 개발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굉장히 강남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 교수님께서 이제 여기 몇 가지 그 투기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동 1지구 개발하고 2지구 개발의 시차가 한 4년 됩니다. 그러니까 1지구 지역은 서초 지역이 지금 중심이라고 보면 되는데, 왜 4년 동안 그 지연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일부 그 전문가들은 그 당시 정부가 그 미리 좋은 땅을 선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 해서, 예를 들면 그 지금 한국전력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저 코엑스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을 상공단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상공부가 점령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가 좋은 땅을, 금싸라기 땅을 선점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투기를, 혹은 또 거기 혹시 무슨 정치 자금이 나가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치 않죠. 그리고 따라서 서울어서 투기를 조장시켜 버렸어요. 지금 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엑스 단지라든지 한국전력 자리가 당시에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면서, 이것이 중앙일보 70년 11월 5일자 신문인데요. 예. 양 시장이 영동지구 개발계획 전무 발표라고 해서 지금 말하자면 코엑스랑 현대백화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는 자리에 상공부 단지가 들어가고, 그 뒤편에 공무원 주택단지가 들어가고, 뭐 굉장히 자세한 조감도까지 그려진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대로 되지가 않았죠. 물론 그 일부가 코엑스로 남아있고 한전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해놓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막 투기가 이리로 몰려갔다 저리로 몰려갔다, 그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부 주도라는 건 뭐 그 당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도 불구하고 좀 뭐 아쉬웠던 점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글쎄요, 그 아쉬웠던 거 가장 아쉬웠던 것은 너무 큰 개발, 큰 면적을 좋은 땅을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그 좀 무리가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투기도 막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1000만 평이 넘는 그냥 거대한 땅을 갖다가 몇 년 안에 다 채우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빈 땅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조장하려니까 정부가 투기를 끌어갈 수밖에 없죠. 땅을 사는 사람한테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작은 단위로 개발했으면은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연속되는 그런 후유증이나 투기가 요즘은 어떤 사회에 관습화돼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도 좀 줄이고 없앨 수 있었는데 그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죠. 정부는 마치 그 군사 작전에 임하는 식으로 그 강남 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돈을 벌어가면서까지 이런 대역사를 마쳤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손쉬운 방법이 때로는 그 부작용을 불러서 도시개발 전체에 어떤 추한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70년대 초 강남 개발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낸다. 당시로서는 엄두도 못 낼 넓은 도로들이 놓였고 강남 곳곳에 아파트들이 세워졌다. 그러나 서울시의 애초 계획과는 달리 강남의 인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한강이 서울시 행정구역의 가운데를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강북의 인구하고 강남의 인구하고 반반 이렇게 되어 있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70년대 초에는 강북의 10% 강남에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등포까지 다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영등포, 잠실, 천호동까지 다 합쳐서 그런 비율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70년 서울의 인구는 554만여 명, 그중 강남 거주 인구는 겨우 135만여 명. 서울 인구의 75%가 넘는 절대 다수가 강북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 인구가 연평균 30만 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강북의 과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택지를 개발했는데도 시민들이 별로 옮겨오지를 않는 거야. 별로 옮겨오지를 않았어. 지금 같으면은 막 옮겨오겠지만은 그 당시는 옮겨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지 않아서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1972년 5월 정부는 영동지구 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한다. 먼저 전해에 준공된 공무원 아파트에 이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단지 등 줄이은 아파트의 건설이 시작된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교량의 건설 또한 쉬지 않고 계속된다. 이렇게 활발한 건축과 함께 정부는 세제 혜택과 적극적인 이주 권유 등 그야말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강남 이주 정책을 펼친다. 일찍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얼개를 형성해 주기를 서로 눈치를 채고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이제 상수도 뭐 설치 뭐 이런 것에 있어도 혜택도 주고 또 건설업자를 하여금 말이에요. 이제 보다 좀 쉽게 건축 허가를 내주고 또 그런 인센티브를 이른바 좀 더 부가가치를 갖다가 바라는 바를 갖다가
이욕을 충족시켜주는 뭐 이와 같은 정책을 도시정책을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각종 공공기관에 그 종사자들로 하여금 그 토지를 분양받게 한다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게 한다든지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강제적으로 그 이주를 촉진시켰던 측면도 있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금의 일정 그 테헤란로 주변의 일정 부지들을 매입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좀 권유를 한 측면들도 있고요. 인구 분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주시키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시작한다. 역시 획기적인 것은 학교 이전. 경기, 서울, 그리고 뭐 휘문, 그리고 경기여고 뭐 등등 하는 것들이 일로 옮기면서 판도가 조금 다르기 시작했죠. 지하철, 순환선 착공 등 교통 대책은 차츰 본격화되어가는 강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가속도를 붙이는 역할을 한다. 지하철 2호선을 강남으로 잡아가지고 착공을 시킵니다. 70년대 후반에 착공을 시키고 1, 2, 3, 4호선을 갖다가 전부 강남으로 전부 건너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시민한테는 신뢰감을 제일 크게 줬을 거예요. 결국은 그 기반 시설이 잘 돼 들어가니까 채비지가 팔리기 시작해서 78년도까지 아마 거의 이쪽에서 개발에 투입된 돈을 일반 회계의 돈을 갚을 수가 있고, 소위 강남 개발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부채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79년 서울의 인구는 811만여 명, 그중 강남 거주 인구는 318만여 명. 강남은 이제 서울 인구의 40%를 감당하는 신시가지로 성장해 있었다. 소위 강남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 애초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공급과 인구 분산을 위해 진행된 강남 개발은 10여 년 만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형태는 처음에 단독주택 위주의 계획과는 달리 대부분이 아파트촌으로 형성되어 갔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를 굉장히 왜곡시킨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는 단시간 내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는 굉장히 적절한 수단입니다만, 이것 자체가 그 그러니까 소련의 그 스탈린 시대 때 노동자들에게 값싸게 대량으로 빨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된 하나의 주거 유형인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이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의 주거 문화로 정착을 되면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소위 아파트 열풍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애초에 강남 개발은 어떤 도시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 무엇보다 강남 개발은 한국 최초가 될 격자형 도시의 면모를 지향하고 있었다. 강남에는 장기판 같은 것을 만들어요. 이제 격자형이라고, 이것은 특히 미국의 많은 도로의 파탄이고 그 도시의 파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지요. 강북하고 강남이. 근데 뭐 강남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하기도 좋고 시원시원하게 뚫리고 자동차 달리기도 좋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그 구질구질한 구시까지는 그만두고 이제 강남에 기대를 걸어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전까지는 낱말조차 생소했던 부작용이 찾아온다. 부동산 투기였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보니까 이게 또 올라갔다. 또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질 것이다. 그럼 저 강남의 말죽건물만 저 언제라도 저기 하여튼 투자를 해놓고 보자 말. 그러니까 계약해놓고 보니까 이게 뭐 또 너도 나도 자꾸 이렇게 이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투기의 바람이 거기서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관이 투기를 조장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팔려야 하잖아요. 그래야 비용이 조달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대단한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 옆에서
떡고물이 될지 그것이 본체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빼나갈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천장부지로 솟는 부동산 값을 쫓아 부동산 매매가 횡행하고 복부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때 복부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천에서 2천에서 한 1억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거 사가지고 팔고 딱지 이제 분양받은 거를 사가지고 팔고 그게 이제 복부인이라고 했어요, 명색이. 60년대 말 정부를 독점한 특정인들의 토지 매입으로 시작된 투기는 그 후 잠시 주춤했으나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더욱 심각해져 간다. 그 당시에 75년도인가 내가 기억이 되는데 아파트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양할 때 75년도에 무려 70대 1 경쟁력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아파트에 70대 1이랑 이게 뭐 수지가 안 맞게 이런 거니. 그래서 너도 나도 청약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세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예금 그 청약예금 500짜리 영순이라는 것이 500짜리가 한양 마지막으로 한양건설에 지은 압구정동 82평짜리 그 프리미엄만 8천만 원 갔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올라오면서 주택가가 땅값이 싹 상승을 한 거죠. 뭐 차고 나면 오르고 오니까. 천장부지로 뛰는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상징한 곳이 말죽거리라 불리던 학동 일대의 땅값이었다. 63년에 평당 300원이던 지가가 79년엔 40만 원, 16년 만에 1,300배로 오른 것이었다. 한양의 길목에서 말에게 죽을 쑤어 먹였다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변모, 소위 말죽거리 신화였다. 배가 고팠던 시절에 우리가 많은 물량을 필요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정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 특히 이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획일화되고 폐쇄적이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사회 문화를 창출하는데 이제 일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이제 도시 개발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인 패러다임과 함께 도시 개발의 형태도 그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건설된 역사상 최대의 신시가지로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강남 개발. 동시에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투기 신화를 남긴 강남 개발. 강남 개발이 시작된 지 언 30여 년. 이제 강남 개발이라는 대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로 다가온다. 요즘 같으면 그 강남에 못 살아서 참 안달인데 한 30년 전만 해도 참 정부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놨던 신도시에 주민들이 아마 입주를 꺼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워낙 넓은 데를 한꺼번에 개발하다 보니까 길이 나아지면서도 건물도 띄엄띄엄 있고요. 허허벌판 같고 그다음에 도로만 있었지 사실 다른 생활 편익 시설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살기에 주거 환경으로서는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문화적으로도 강북의 오밀조밀한 그런 도시 환경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히 큰 광로에 면한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강 저희 같은 학생이 그랬습니다만 남의 집에 아르바이트 가정교사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가정교사 한 달 월급을 받아서 말죽거리에 땅 몇 평만 사놨더라면 제가 지금 졸부에 반열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강남 개발과 투기와의 관계라는 건 참 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앞에 자료에서도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투기를 이렇게 개발을 하면 투기가 일어나고 그런다는 것을 사실 외국의 예 같은 걸 봐서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채비지를 팔아서 바로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처음에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채비지가 안 팔리면 정부도 재원이 없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투기를 뭐 방임했다든지 앞장서서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80년대 중반에 그 하버드의 도시계획하는 빌 도블이라는 교수가 와서 자기가 70년대 초에 자문을 하러 한국 정부에 왔었다. 그때 그 강남에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여기가 완전히 허허벌판이었는데 자기는 그때 이미 여기에 땅을 사면 굉장히 부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물론 그 도시계획에 자문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근데 왜 안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일종의 직업윤리다. 그렇게 하기로 시작하면 자기는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그런 개발에 자문을 하는데 그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건 프로페셔널 에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계에 그런 식으로 개발이 돼갈 때 다 그런 투기는 따라다니기 마련인데 이제 그 방지를 제대로 안 했던 거죠. 백보를 양보해서 그 땅 투기는 정부가 없는 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소 불가피했다라고 치더라도 집 투기는 이제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말하자면은 민간인들의 그런 투기인데 둘의 관계가 참 무슨 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집 투기도 그 불가피한 거였습니까? 그 결국은 이제 집 투기, 땅 투기가 먼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강남에서는요. 예. 근데 이제 소위 그 주거 아파트란 주거 문화가 그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마포 아파트가 아마 아파트 문제 초기고 그때 이야기 들어보면 마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문화인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사는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그렇거다 이제 한강맨션, 강북의 한강맨션 이천동에 개발이 되면서 사실 지금 보면 참 작은 규모인데 요즘 큰 평수에 비교하면 30한 4, 5평짜리가 상당히 그 인기 있었거든요. 관리도 좋고 또 지식인들, 문화인들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산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강남에 대규모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지식인들이 들어가 산다고 하니까 서로 그때부터 이제 그 아파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아파트 투기가 되고 좋은 자리, 어디가 좋은 자리냐, 어디가 좋은 위치냐를 따져서 또 프리미엄이 막 더 붙고 그런 거죠. 아무튼 현재 그 강남, 강북의 균형 개발이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참 그 현안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균형 개발을 위해서 뭐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그 우리 뭐 신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균형 개발이라는 언어가 참 그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그게 예. 그 뭐가 균형이냐.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균등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근데 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것이고 또 강북이 갖고 있는 특징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그대로 그 장점을 살리고 또 부족한 점은 이렇게 그 고쳐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은 어차피 지금 그 오피스 기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소위 그 서비스 기능이요. 그래서 그쪽 측면에서 계속 그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강북은 뭐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강북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따져보자. 하나는 종로와 중구는 역사, 문화, 전통의 지역으로서 살려야 될 것이고 나머지 강북 지역들은 그 소위 풍경이라 그럴까 경관을 잘 살려가면서 여러 생활 여건을 충족시켜야 될 것이고 강남은 역시 지금 그 소위 세계화 국제화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서비스 산업 기능, 정보 기능 이런 것들을 키워가면서 하면은 아마 서울시 전체가 어떤 균형 개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토론의 종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강북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강남에서 그 얻었던 교훈 중에서 이런 것은 꼭 좀 살려주고 이런 것만은 좀 반드시 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십시오.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그 강남은 불도저식 개발이었거든, 밀어붙이기식 개발이었기 때문에 강북은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내다보고 또 거기 사는 주민들,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은 이제 피해야 된다. 특히 강북 지역은 이미 기성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규모로 단계별로 개발해야지만
그 올바른 개발이 되지 않겠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예. 우리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 큰 부위를 수술하면은 그것이 복원되는 데까지 한참 후유증이 걸립니다. 근데 작은 상처를 수술할 때는 금방 낫거든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강북 지역 같은 데는 작은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거 하나 하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을 빌미로 해서 자연 환경이 훼손되면 안 되겠다. 대개 개발론자들이 앞에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 환경 보존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강북 지역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 박사님도. 신 박사 좀. 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북은 오랫동안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기능을 그냥 이건 영세하니까 혹은 이거는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그러고 내보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한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서 개발이 점진적으로 진행돼야지 그냥 세계화하는데 이런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아주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개발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기능이 거기 왜 있었는지에 대한 좀 고려가 충분히 되어지고 개발이 진행되었으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부의 밀어붙이기 개발, 흔히 그 졸속 개발은 도시 기능의 그런 불균형과 강남북 차별화의 시비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채소밭을 투기의 복마전으로 만들고 소박한 아낙네들을 복부인으로 내몬 것은 이 개발 과정에 참 중대한 그런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혼선과 일시의 그런 탈선에도 불구하고 강남 개발이라는 대역사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그런 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 개발은 세계 도시 건설의 역사에서 가히 하나의 신화로 기록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박수와 함성에 가린 탈선과 파행도 적지 않았습니다. 강남 건설의 신화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신화 저편에 이런 역사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남에 대한 과잉 개발의 자성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강북 재개발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남 때문에 늦춰졌거나 잊혀졌던 숙제라면 강북은 자기의 몫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남이 실패했던 과거, 그 재판과 복사판만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